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교수 이민합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돌이입니다. 근데 공돌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최초의 벤처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메디슨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 덕분에 또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생을 바가지로 했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만 고생하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고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우리말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네, 구라입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우리 몽골리안 국가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자, 이런 생각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한민국 과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예.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놓고 보면은 첫 번째 경제적 문제가 있죠. 우리 국민 소득 2만 불에 머무른 지가 벌써 7년째입니다. 그런데 2만 불까지 간 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갔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2만 불대 중진국까지. 그런데 OECD 선진국들이 요 2만 불 장벽을 평균 8년 만에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7년째 2만 불 초반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 경제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내부에 계층 간 갈등, 양극화 어떻게 해소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안 되고 있죠. 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위 계수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럼 바깥을 볼까요? 우리 남북 문제 어떻게 개선되나요? 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또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외교 문제, 우리 주변 국가 일본과 붙어 있는 독도, 또 중국과 붙어 있는 동북공정 개선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고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푸는데 500원도 안 듭니다. 크게 이제 제가 드릴 얘기는 4개의 챕터예요. 첫 번째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전환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가 그러면 그걸 우리 혼자 풀지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풀어보자. 이게 바로 유라시안 네트워크예요. 전 세계에 있는 유라시안 대륙에 걸쳐 있는 몽골리안 국가들을 우리가 잘 엮어가지고 그들을 엮으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 미래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벌어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리더십, 국가 미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거창하죠? 예. 자, 우선 전환시대 패러다임에 우리가 맨 처음 봐야 될 것은 역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에치카라는 양반이 있죠. 자,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사실과 사관의 결합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역사를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독도나 동북공정을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요 안에서 다시 동서남북 갈라져 있는 소위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충청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는 시각과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더 나아가서 남북학 통일 한국의 입장, 그리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참고로 그 국민 대비 최다의 그 해외 동포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더 확대하면 알타이, 더 확대하면 대몽골리안의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한번 새로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20세기 들어서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입니다. 가장 낙후된 국가 중에 하나였죠. 사람들은 이럴 의욕을 잃고 있다. 비숍 여사가 한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들이다. 근데 그 똑같은 분이 간도를 가보고는 다른 얘기를 했죠. 아, 이거 희망이 있다. 조선이 희망이 없었죠. 자, 이런 나라가 1953년도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태어난 해가 53년이에요. 자,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못 산다 그랬더니 제 독일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럼 너희들이 설마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원조 받았죠? 예. 한국 그 정도로 한심한 나라였습니다. 자, 2012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자, 이런 발전에는 시대마다 그 주역들이 있었어요. 우리 60년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주역들은 우리 여공 언니들이었죠. 그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봉제 가발을 만들어서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70년대가 되니까 조금 발전했죠. 이때는 기능공들, 전 세계 기능올림픽 최다 금메달이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80년대가 되니까 수출 역군들, 종합상사가 전 세계로 이제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팔았죠. 한국이 기술자가 제대로 뭐를 개발해서 시작한 게 90년대입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벤처인들이 나왔죠. 시대마다 한국은 참 다행스럽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계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자, 누가 이끌면 되겠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자, 누가 이끌면 되겠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우리 경제개발 시작할 때 얘기죠.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최초로 60년대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뭐였냐면은 필리핀만큼 잘 사는 거였습니다. 요즘 한국에 필리핀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가정부를 하시는데 한국이 꿈이 필리핀입니다. 서울에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지 아시나요? 예, 필리핀이 가장 못 사는 아시아 국가 대한민국을 원조해서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예. 그 못 사는 대한민국이 워낙 못 사니까 사람을 팔았습니다. 그 판 게 63년도 12월 달 우리 광부 간호사 독일로 갔죠. 그분들이 가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저 광부들 거의 대부분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분들이 가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1년에 5천만 마르크를 송금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64년도에 가서 그들을 붙들어 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읽으면 같이 울게 되는데 후손만큼 이렇게 타국에 나와서 팔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 광부의 그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도입을 하죠.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차관입니다. 65년도에 우리가 일본에서 5억 불을 청구권 차관을 받고 66년에 우리가 월남전에 참여를 해서 그로부터 한국이 외화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전 지금 또 이해 안 되는 게 그 당시 대한민국 볼펜 한자로 못 만드는 나라가 그 자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 키스트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경부고속도로 세계은행에서 와서 이거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보니까 달리는 차가 없더라. 근데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아무 산업이 없는데 우리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키스트가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벤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약을 팔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하고 벤처 기업하고 매출 총액이 누가 많은지 아세요? 대부분 삼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벤처가 1.5배 정도 많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매출 1000억이 넘는 유일한 벤처 기업이 제가 만든 회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후가 되니까 무려 400개 가까운 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조 넘는 회사들이 6개씩 등장을 해요. 요즘 이스라엘을 배우자 그러는데 대한민국 벤처 매출 총액이 이스라엘 국가 GDP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한국 벤처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대기업이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60만 개 일자리를 줄였어요. 벤처가 140만 개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하는 전략, 이걸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빠른 추격자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빠른 추격자 전략하고 선진국을 진입하는 최초 진입자, 개척자 전략은 달라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패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는 실패가 없으면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어요? 모든 도전이 다 100% 성공하는 건 도전이 아니죠. 도전은 반드시 실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란 것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왔던 정답 위주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이 중진국 진입한 국가 중에서 불과 20%만이 선진국 진입에 성공을 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될 거라고 아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수치를 볼까요? 우리 7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우리가 2018년, 앞으로 5년 뒤가 되면은 노령화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령 인구 복지에 투입하는 국가 GDP가 1.8%밖에 안 돼요. 근데 이 OECD 선진국들은 평균 8%가 투입됩니다. 우리는 6%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지출하면서 과연 인류 국가 진입이 될 것이냐, 어렵다고 보는 게 정상에 있죠. 잠깐 볼까요? 이 고용과 성장도 대기업은 성장을 하는데 고용을 못 만들어요. 벤처가 성장한 고용을 만들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핵심 역량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 중국과 이제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미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의 1위를 중국한테 뺏기고 있죠. 조만간 반도체를 뺏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조선과 반도체를 잘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당연하답니다. 우리가 조선반도라서. 자, 한국의 청년들 사고 속에 기업가 정신, 도전적 사고,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그리고 요 빈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대는 요 실패 공포증, 전다신봉은 빼고 요 빈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그냥 비워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혁신으로 가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되는 인재를 보면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정답 신봉의 실패, 불패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2000년도에는 청년들의 50%가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스웨덴이 40%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스웨덴은 그 40%가 70%로 올라갔어요. 한국은 그 50%가 10%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아드님 사업하려면 말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리죠. 예.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60%가 공무원 혹은 공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왜냐하면 공무원 공직이
국가의 새로운 부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국이 인류국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30%는 대기업을 가고 싶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대기업은 계속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 중에서 그러면 벤처 창업할 생각이 있느냐? 7%는 자영업을 하고 싶답니다. 불과 3%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청년 창업이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을 잠깐 볼까요? 우리는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이 비록 투명성은 없었지만 사회 신뢰가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에 걸쳐서 한국은 사회 신뢰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정치인 믿습니까? 안 믿죠? 그죠? 우리 안 믿어요. 정부 고위 관리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보시더라도.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 부족 가지고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OECD 사회 질순위를 보면 30개국 중에서 28위,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순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가 못 되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은 일대 패러다임의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패러다임 혁신의 근간은 세 가지로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가 제도의 경쟁력, 좀 딱딱한가요? 두 번째가 열린 국가, 세 번째가 국가의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공돌이가 갖고 있는 소위 공학과 경영학의 학문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문사회를 포함한 국가 자원이 총동원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위 실용학문 쪽에서 이끌어갔습니다. 이제는 실용학문이 아닌 소위 문화사회 예술 분야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재들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제도의 경쟁력은 이제 대한민국이 제주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제주에서 서비스를 이동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제주에서는 국민들 내부의 갈등 구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뭐 자동차 한 대 있다 칩시다. 현대자동차. 수출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죠? 반도체 수출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죠? 우리가 제품에 있어서는 국가 내부 국민들 간의 갈등 구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약 분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 싸웠죠. 이제는 통신 방송을 융합하겠다 그러니까 한동안 싸웠죠. 제도는 반드시 그 내부의 갈등 구조를 가져갑니다.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경쟁력이 없는 게 안 됩니다. 한국은 제가 막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돌이들이 기술로 번 거를 정치인들이 제도로 까먹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제도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한국을 이끌어 올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우리가 애들이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뭐 A 학점, B 학점, C 학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C 학점을 B나 A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우리가 모바일, 뭐 스마트폰,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쪽은 세계 A 학점이에요. 세계 탑 5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 뭐 스포츠 이런 거 우리가 국력 정도 되는 10위권 정도에 우리가 가 있어요. 그런데 OECD의 바텀 5에 있는 우리 과목들이 있어요. 그 성적표를 제가 보니까 의료, 법률, 행정, 금융, 교육이에요. 저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고급 인력이 몰려간 분야입니다. 한국 최고의 인력이 몰려간 분야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이 가진 게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 이 점이 지금 우리가 닫힌 분야가 다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가더라도 그 분야가 개방이 안 돼 있으면 국제 경쟁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개방하면 될까요? 대한민국이 개방해서 손해본 게 뭐 있나 제가 좀 따져봤어요. 우리가 최초에 개방한 게 제품을 개방했죠. 그게 이제
우리 80년대 말에 제품을 다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가전을 우리가 개방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소니, 마스시다한테 한국의 LG, 삼성이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결국 무너진 게 누군가 그랬더니 거꾸로 소니, 마스시다가 무너졌어요. 좀 이따 유통을 우리가 개방을 했습니다. 월마트, 까르푸가 들어오면 한국의 뭐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통 유통들 완전히 문 닫을 것이다. 코피 터지고 떠난 거는 월마트, 까르푸가 코피 터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산업을 개방할 때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영화 점유율 세계 1위예요. 개방하니까. 그다음에 일본 음악이 한국을 석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석권한 것은 소녀시대가 일본 가서 석권을 했죠. 네. 한국이 지금까지 개방해서 손해본 게 혹시 있나 해서 전 소고기 개방이 어떻게 됐나 봤어요. 소고기 개방을 봤더니 개방 이후에 소고기 한우 생산이 30%가 늘었어요. 한국이 개방해서 손해본 걸 저는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국가가 이랬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로 나간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나쁜 건 뭐냐면은 개방을 안 하고 내부에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북쪽에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냐면 개방을 했는데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미에 있다 왔는데 남미 국가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조금 있죠. 한국은 워낙 그 경쟁력이 투철해가지고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러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교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에이펙의 민간 대표로 한동안 나갔습니다. 민간 쪽에서 3명이 나가는데 가면 이제 한국의 대표를 부르는 말이 3S란 말을 불러요. 3S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린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가지고 사일런트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사일런트 하면은 사람들이 너 화났냐 그러니까 아니 나 화났어 그래가지고 스마일합니다. 스마일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웃다 보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졸게 됩니다. 슬리핑하게 돼요. 이게 한국 대표를 이끄는 3S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가보면은 뉴질랜드 친구가 한마디 하면 호주가 거들고 캐나다가 거들어요. 가만히 보면은 앵글로색슨 친구들입니다. 싱가포르이 한마디 하면 홍콩과 중국이 거들고 나섭니다. 그 차이니즈들이에요. 하다못해 아세안 국가들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절대로 일본 하는 거를 지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서 친구할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진입하는 데는 저런 외톨이가 좋아요. 외톨이가 좋고 형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형님 저기 바다 건너 계시죠. 그래서 형님을 따라가는 이 추정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괜히 그 개발도상국이 나 잘났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결국은 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선진국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한국의 외교가 일대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 전략에서 리더십 전략으로 시골에서는 우등생이 이제 반장까지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전환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한국이 가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스토리텔링, 우리말로 뭐라고요? 구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 계층과 갈등을 넘어서 남북한을 넘어서 글로벌 한민족을 넘어서 대유라시안 네트워크로 가는 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생활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뭐냐? 개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방을 해야죠. 한반도 내에서만 내 영역이 있다 그러면 개방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야지 저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개방을 할 수가 있죠. 자, 나가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챕터 유라시안 네트워크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기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 펼쳐져 있는
몽골리안 인종 국가들을 네트워크로 엮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옆에 있는 나라가 했듯이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상부상조하자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누가 지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누굴 친구로 삼을 것이냐, 저 몽골리안 국가들을 한번 친구들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기 그림을 보면은 저기 우리 한번 볼까요? 유럽의 저 북쪽에 있는 핀란드부터 가운데 헝가리가 있죠. 밑에 불가리아, 터키, 그 다음에 가운데 와서 땅자 들어간 나라 많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예? 타지크스탄. 땅자 들어간 우리말 땅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중국 북쪽으로 가서 몽골, 동북 삼성이 있고 저기 남쪽에 티베트, 부탄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있죠. 저쪽 그 중남미로 가게 되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페루, 에콰도르로 볼리비아로 넘어가는 인디오 국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걸 잘 엮어봤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덤태기 쓰게 돼 있어요. 왜 덤태기 쓰느냐? 전부 다 너무 그 나라 꼴이 좀 안 돼 있으면은 다 우리한테 와서 손 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좀 꼴이 좀 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뭐 하자, 같이 놀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는 나라가 어디가 괜찮아 보여요? 핀란드, 예, 좋습니다. 근데 핀란드는 인구가 너무 적네요. 예, 나라는 괜찮은데 인구가 500만 수준밖에 안 돼요. 좀 작아요. 예. 또, 예, 터키가 괜찮긴 하죠. 뭐 인구도 뭐 1억 가까이 되고, 근데 아직은 우리 GDP가 만불 좀 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예, 앞으로는 좀 더 클 겁니다. 예, 터키, 멕시코 이제 같은 입장이죠. 예, 또 어디가 있나요? 일본 또 있죠. 뭐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네. 그러니까 사실 별로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뭐 이 친구들 좀 시쳇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네? 잘못하면 우리 덤태기 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같이 친구 할까요, 애들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 몽골리안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가 역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제가 역사책의 맨 앞에부터 찾아봤어요.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농경과 유목의 접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접점이란 게 이래요. 지금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어딘가요? 네?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상해죠. 상해가 중국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중국에 옛날에 잘 나갔던 도시가 어디예요? 장안. 중국 가운데 있나요? 그것도 서쪽 끝에 있어요. 예. 그럼 뭐냐? 그런 것들이 문명의 접점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부가 쌓이게 되죠. 그 유목이란 건 뭐냐? 우리가 유목이라고 해서 뭐 말 키우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 수단을 가진 겁니다. 과거 4대 문명을 보면 4대 문명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죠.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저 유목, 이동의 역할을 한, 무역의 역할을 한 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이게 몽골리안, 이동 수단을 가진 친구들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사를 보고 질문을 몇 개 뽑아 봤어요. 자, 우선 질문이 2개씩 짝지어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와 중동의 히타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수도는 왜 서쪽 끝에 있는 장안이고 왜 로마는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는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신라와 그리스 신화, 트로이 목마부터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굉장히 신화들이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한 게 아니에요. 콩쥐팥쥐하고 신데렐라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계열의 신화들이죠. 그리고 신라와 일본 고분에는 이게 뭐 시대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거의 같은 해에 만들어진 로만 글라스들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예상하시겠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동서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크로드입니다. 이런 실크로드를 누가 그러면 관장했냐?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로마사를 보더라도 시저가 금지령을 내려요. 로마의 귀족들이 비단으로 지나친 부를 낭비하고 있다. 근데 그 비단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로마만 하더라도 그 이동 경로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 한나라도 물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동을 독점해가지고 무역을 독점한 몽골리안이 그 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원래 부란 것은 생산과 유통 양쪽에서 발생하는데 유통의 부가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몽골리아의 정체성은 그 이동이구나. 그랬더니 나 실크로드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딜 가시겠습니까? 저게 다 실크로드입니다. 뭐 실크로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고대 무역로입니다. 고대 무역로. 무지하게 많죠. 저게 다 실크로드니까. 이 실크로드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실크로드가 있고 크게 봐서는 동서를 연결하는 세 개의 동서 교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을 연결하는 5개의 남북 통로가 있습니다. 뭐 잠깐 그냥 보고 가죠. 뭐. 첫 번째 동서로가 뭐냐면은 시베리아 초원을 가로지르는 초원의 길입니다. 이 초원의 길을 가로질러 오면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북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초원의 길은 언제 주된 교역로가 되느냐? 북경이 중국의 수도인 시대는 대체로 초원의 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사막을 넘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산맥을 높은 산맥을 넘어가지고 도착하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중국의 장안에 도착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사막의 길 혹은 대상의 길, 낙타의 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의 수도가 장안인 시대는 대체로 뭐냐면은 초원의 길이 막혀 있는 시대입니다. 날씨죠, 날씨. 날이 추워지면 말먹이가 없고 그러니까 저 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추우면은 사막의 길을 저기 사막의 길이 어려워요. 가보면 좀 멀지만 초원의 길이 훨씬 쉽습니다. 로마드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장안과 북경 중에서 어느 도시가 더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였을까요? 장안, 다 장안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뭐 심심하니까. 자, 장안. 좋습니다. 북경.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북경이 더 오랫동안 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교역로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서교역로는 노마드의 길, 초원의 길입니다. 초원의 길이 바로 몽골리안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죠. 바다의 길이 있죠. 그래서 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가는 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도자기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주된 동서교역로고 남북 교역로는 말을 교역하는 마역로, 그 다음에 라마교가 전달된 라마로, 그 다음에 불교가 전파된 불타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는 메소포타미아로 발트해에서 이집트까지 호박이 무역되던 호박로, 그렇게 5개의 주요 5대 지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복잡하게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교역을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그와 같이 교역을 했어요. 제가 하루는 심심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공통점들이 나타나요. 저기 함부르크, 독일 가면 부르크가 많죠. 부르크하고 한국에 보면 서라벌, 달구벌, 벌이 있어요.
좀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서라벌의 벌하고 함부르크의 부르크가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내려오면은 이제 프랑스에 오면 스트라스부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을 오게 되면 이스탄불, 카불, 불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도로 오면은 하이드라바드, 뭐 이런 버드 이게 나와요.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가게 되면은 촌부리, 부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싱가포르랑 싱하라는 게 이게 사자란 뜻이죠. 사자의 도시라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우리 저기 제주도 갔더니 상군부리 뭐 이런 부리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서라벌, 달구벌. 이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건 필연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풀로 갑니다. 풀로. 다 사람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 그 무슨 얘기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상호 교류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명시대, 그 조선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교육, 개방이란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걸로 착각을 해서 그러는데, 원래 자연스러운 건 개방과 교육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을 때 뭘 보면 되느냐? 17세기를 보라는 거예요. 17세기가 뭐냐면 동서의 그 세력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17세기가. 그래서 실크로드의 최후 전성기가 17세기가 됩니다. 이 17세기 전 세계의 현상이 어떤가 하고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세계 4대 제국이 어디냐? 이건 뭐 책 보면 나오는 거니까. 자, 뭐 어려울 거 없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중동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가만히 보시면 저게 로마 제국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로마 제국에서 스페인하고 이태리를 빼고 대신에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하고 이러면 저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무굴 제국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국의 청제국이 있어요. 유럽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합스부르크가가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를 다 통합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죠. 자, 이 4대 제국이 17세기를 좌지우지하던 나라들입니다. 이 4대 제국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4대 제국 중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제외한 이 3대 제국이 놀랍게도 몽골리안 제국들입니다. 뭐 이거는 증명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오스만 투르크, 우리 옛날 돌궐이죠, 돌궐. 우리 옆에 살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친구라고 합니다. 칸카르데시, 피를 나눈 혈맹,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바이칼로부터 이동했다. 그렇게 자기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부모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여진족. 참고로 여진이 우리 조선하고 발음이 같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여진족은 자기네가 쓴 역사책, 두 권의 역사책이 있죠. 금나라 역사를 쓴 금사가 있고 청나라 역사를 쓴 만주고가 있죠. 두 개에서 각각 뭐 아주 간단하게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자기네 선조는 고려에서 왔고 신라 왕의 후손이고 이름이 김자, 함자, 보자 어른이시다. 그래서 가끔 자기들이 청나라 황제는 자기 경주김씨란 말을 쓰죠. 뭐 우리 하는 얘기로 중요로 쓰니까 애신강나를 아이신이 이제 만주어로 금이니까 김씨란 뜻이죠. 애신 결애란 뜻이니까 강나가 결애. 김씨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애신은 좀 중의를 부험해가지고 신라를 사랑하고 항상 신라를 깨달아라. 애신강나죠. 예. 자, 이와 같이
청나라는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려인이 자기 조상이라는데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무굴 제국은 왜 갑자기 생뚱스럽게 인도의 몽골리안 제국이냐 그러겠지만 저기야말로 진짜 자기 이름을 몽골이라고 붙여놓은 나라입니다. 예. 저게 몽골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무르가 중동을 제패하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죠. 애꾸는 티무르가 중동을 제패하고 그다음에 천산산맥을 넘어서 명나라를 치다가 죽죠.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나는 몽골 제국을 부활 못 시키지만 너희들은 부활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 바부르란 친구가 인도를 쳐들어가서 나라를 일으키고 드디어 제가 몽골 제국을 부활시켰습니다. 하고 만든 나라가 이 무갈 제국이죠. 무굴 제국. 자, 그러면은 저 17세기 4대 제국 중에 3개가 몽골리안 제국인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홍콩 비행기 타면 캐세이 패시픽 타죠. 그 키타이입니다. 키타이. 예, 스키타이. 금나라 청나라는 당연히 여진족.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만주족이죠. 예. 그다음에 원나라는 자기네 스스로가 뭐냐면은 자기 최초의 국가를 고려라고 그러죠. 고리라고 얘기하죠. 고리. 그래서 징기스칸의 최초의 직함이 저기 고리 족장이죠. 그래서 자기들 말로 자오드 고리죠. 고리 족장이 자기 최초의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반도에 고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고려에 대해서 이 솔론 고수의 나라 그리고 그 전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이 자기네 풍습에서 정실 왕비를 얻는 유일한 나라가 고려밖에 없습니다. 정실 왕비를 얻은 마지막 기왕후가 그러하죠. 예. 사위는 물론 고려 왕들은 사위들이고. 자, 10세기 이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설이 분분하니까 넘어가고 확실한 건 10세기 이후에는 명을 제외하고는 저거는 제가 송나라는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송나라는 불과 60년밖에 없었고 부기보다 짧은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저기 나라라고 쓸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도는 그러면 뭐 쉽습니다. 그냥 인도사란 책을 시중 가서 아무거나 사세요. 앞에서 쭉 보면서 이 중에서 몽골리안 제국 아닌 거 그런 거 찾아보면은 10세기 이후에 로지 왕조 하나를 빼놓고 70년입니다. 모두가 몽골리안 제국이에요. 여기는 중국보다 더합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왜 인도 음악과 고구려 음악이 비슷하냐? 그거 당연히 비슷하게 돼 있는 겁니다. 궁전 음악이 그런 거죠. 한글과 구자라트 문자 주사상 잠깐 그림을 한번 보고 가시죠. 저걸 연구한 연구자가 이제 몇 분 계시는데 문자 주사상 너무나 비슷하죠. 우리는 모음을 주로 옆에 쓰고 저기는 모음을 위에 씁니다. 자, 인도는 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들어오는 투르크 계통의 지배를 받게 되죠. 중동은 어떠냐? 중동은 보니까 100%예요. 100%입니다. 10세기 이후의 중동은 100% 몽골리안 역사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말이죠. 말이 무역의 수단인 동시에 전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투 역량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말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숫자가 모자란 데는 전투 역량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력이죠.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만들죠. 농민들은 어떠냐? 농민들은 명나라와 원나라를 비교해 보면 원나라가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는 교역세로부터 많은 국가의 재정을 만드는데 명은 완전히 나라를 닫아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토지 세금이 오히려 명나라 치하의 농민들에게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우리가 팍스 몽골리아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 뚜드려 부셨다는 몽골 제국에서 동서 무역이 최대로 활성화되죠. 그리고
몽골이 뭐였는가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역참제도는 아실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 인구의 3%가 역참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폐가 고려부터 시리아까지 지폐가 통용이 됩니다. 우리 교초라고 얘기하는 지폐죠. 그리고 세제개혁이 만들어져서 통행세가 지방의 최종 소비세로 단일화돼요. 이 세 가지 제도는 다 뭐냐 그러면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무역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뭐가 촉발되느냐? 동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가 축적이 돼요. 무역을 안 하는 북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부가 축적이 되면서 양쪽 끝에 있는 나라 고려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제가 옛날에 역사를 배우면서 참 이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르네상스가 촉발되었다. 십자군 끝난 거하고 르네상스하고는 15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문화란 것은 기본적으로 부가 좀 축적이 돼야지 문화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가 날아갔지 부가 축적된 게 아니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근데 바로 팍스 몽골리아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팍스 몽골리아 하에서 쌓인 부의 결과로 르네상스가 촉발이 되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 제국, 영연방 다 네트워크 국가입니다. 한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주둔시킨 군대가 1개 사단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몽골 제국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15세기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원나라가 멸망해요. 근데 항상 이런 왕조 교체 시대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거대한 전투가 하나 있죠. 근데 원명 교체기에는 그런 전투가 알려진 게 없을 겁니다. 원이 스스로 물러가요. 실제로 스스로 물러갑니다. 왜 물러가느냐? 원의 재정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왜 붕괴되느냐? 패스트 때문에 붕괴가 되죠. 세계적인 제국이 생기면은 반드시 세계적인 질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패스트, 그 다음에 대형 팍스 브리테니카 때는 콜레라, 팍스 아메리카나에서는 에이즈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하면서 무역로가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면서 명이 등장하죠. 명이 등장하니까 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영락제 이후의 명은 완전히 나라를 걷어 닫게 되죠. 북쪽에는 지금 만리장성 명나라 때서 한 거죠. 바다는 사람을 백리 해금 못 살게 하죠. 아무도 바다를 못 나가게 합니다. 서쪽은 도낭만 막아버리면 서쪽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가요권을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도낭 일대에 약 1000개 석굴이 있는데 1000개 석굴 중에 제가 가가지고 그 부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명시대 석굴이 한 개라도 있는가?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은 완전히 닫힌 나라가 됐죠. 근데 중국은 닫아도 자기들끼리 뭐 땅이 넓으니까 충분히 되는데 팍스 몽골리아 하에서 유럽의 귀족들은 설탕 맛도 받고 차도 잘 마셨고 비단도 열심히 입었고 도자기도 썼고 그 다음에 육구두부터 시작해서 후추 같은 향료도 이런 것들이 수익 단가가 무지하게 폭등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등하니까 기회가 생겼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디가 움직였느냐? 제일 서쪽 끝에 있는 포르투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서쪽 끝에 포르투갈이 동방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청이 등장하면서 무역로가 다시 열립니다. 무역로가 열리는데 그런데 해양 항로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요. 왜냐? 네덜란드가 항해혁명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배를 네덜란드가 완전히 효율적인 배를 만들고 그리고 항해에 관한 각종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17세기가 뭐냐면은 해양과 육상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들어서 경제력이 역전되죠. 왜냐? 산업혁명으로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잊혀진 과거가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하라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 사마르칸트는 들어보셨죠? 예, 부하라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잊어먹었습니다. 소그드인
들어보셨나요? 예. 자, 저런 우리가 불과 250년 전의 과거가 잊혀진 과거가 됐습니다. 실크로드의 붕괴는 몽골리안 소멸이 됐죠. 자, 이러한 그 몽골리안 얘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